저는 올해 73입니다. 10년 전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외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 제 무릎에 앉아 응석 부리던 것 같은데 벌써 장가를 간다니 말입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 복 많은가 봐. 저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수가 모은 돈으로는 전세금도 턱없이 부족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 문제가 좀 어려워서요. 전세라도 얻으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망설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살던 집 전세금이 3억 정도 됐는데 그걸 아들에게 보태주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필요할 때 도와줘야죠.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민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3억 보탤게. 그걸로 집 마련해라.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우리야 큰 돈 쓸 일도 없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 거잖아.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예비 며느리 쪽에서 1억을 보태고 저희가 3억을 보태서 고양시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죠. 입주하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갔어요. 새 아파트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지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깨끗한 거실, 아담한 방 2개, 햇살이 잘 드는 발코니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민수 잘 부탁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자식이 행복한 게 제일이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원한다는 아들 부부의 뜻이었죠. 식장에서 민수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품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신혼 초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올 때마다 좋아했어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오시면 제가 죄송하죠. 아니야. 엄마가 심심해서 오는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외롭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도 먹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요?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산부인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보며 남편이 말했죠. 여보,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정말 그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새빨간 얼굴,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돌봤죠.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도 돌봐줬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남편도 퇴근 후에는 꼭 아들 집에 들러서 손주를 보고 갔어요. 우리 부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3년 후에는 둘째 손주도 태어났고요.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과 놀아줬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공원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손주들 보느라 정작 당신 인생은 없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게 내 인생이야. 손주들 보는 게 제일 행복한데 뭐. 정말 그랬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도 며느리도 저를 잘 따랐고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평소 당뇨가 있었는데 합병증이 온 거였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3개월을 투병하다가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모든 게 쓸쓸했죠. 그래도 아들 가족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왔고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텅 빈 집을 채워줬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 우리 손주 속상했겠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가끔 아들 집에 놀러 가면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고 손주들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건 슬프지만 이렇게 좋은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요. 제가 10년 전 내린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3억을 보탠 것,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 모든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았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니 갑자기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민수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손주들이 더 그리웠습니다. 평소엔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데 그날은 그냥 가고 싶었어요. 깜짝 방문하면 손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 들러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과자를 샀습니다. 큰 손주는 딸기를 좋아하고 작은 손주는 포도를 좋아하죠.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장에 낯선 여성용 실내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분홍색 털 슬리퍼였는데 며느리가 신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미음 쉽게 쑤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말이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소파에는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저기, 손주들 보러 왔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네. 애들은 방에 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분이 안사돈이었던 거죠. 저는 민수 결혼할 때 한두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안사돈 오셨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죄송하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급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사실 어머니가 요즘 여기서 지내시거든요. 갑자기 오셔서 말씀 못 드렸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가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2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계셨는데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안사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와서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딸한테 폐를 끼치게 됐네요.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석 달이나 여기서 지냈는데 제가 전혀 몰랐다니 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왔을 때는 안사돈이 방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와 마주치지 않게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불편해할까봐였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친정 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신데 당연히 모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안사돈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네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입니다. 몸까지 불편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계속 미루다가 괜찮아. 이해해.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제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아주 효녀야. 그때 안방에서 손주들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요. 큰 손주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작은 손주도 뒤따라왔고요. 순간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할머니가 딸기랑 포도 사왔어. 씻어서 먹을까? 손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안사돈은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아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죠. 손주들 정말 예쁘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돈도 손주들이랑 많이 놀아주세요. 할머니가 둘이면 애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제야 안사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마 제가 자신을 배척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고 우리는 함께 앉아서 과일을 먹었어요. 안사돈은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며느리가 부축해줘야 했죠. 보면서 안쓰럽더라고요. 아직 50대인데 저보다 더 불편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집에 오셨다면서요? 깜짝 놀라셨죠? 응. 근데 며느리가 효녀더구나.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잘했어. 며느리 고생이 많겠다.
내가 더 잘해줘야 돼. 네,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효부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안사돈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죠. 안사돈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했고요. 며느리는 두 어머니를 동시에 모시느라 정말 바빴어요. 아침엔 안사돈 아침 식사 챙기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저녁엔 또 식사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가끔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를 만난 게 우리 가족의 복이라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안사돈이 민수네 집에서 함께 산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던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가 엄마 집에 좀 갈게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밥 먹고 가거라. 다음 날 오후 민수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손주들을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항상 손주들이랑 같이 오는데 그날은 둘만 왔습니다. 애들은? 학원 보냈어요. 민수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토요일 오후인데 학원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내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유자차였어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럭저럭요.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좀 바빠요. 며느리는 애들 돌보느라 힘들지? 안사돈도 계시고. 며느리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주변 이야기만 했습니다. 날씨가 어떻고 아이들 학교 생활이 어떻고 별 의미 없는 대화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민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민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뭔데?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민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산을 미리 조금 상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상속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놀라셨죠? 놀랐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집이 좀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목돈이 필요해서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아이들도 크고 친엄마가 계시니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3억을 보태서 사준 그 집이
이제는 좁다는 거였죠. 물론 안사돈이 함께 살게 되면서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상속을 요구할 일인가요? 그래서 내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야?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대출이 있어요. 더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재산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죽으면 받을 재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제 사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죠. 나 죽으면 받을 거 미리 달라는 소리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왜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니?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집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차액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을 팔라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살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말입니다. 결혼해서 40년을 산 집인데 말이죠. 좀 더 생각해보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민수 부부는 그날 저녁밥도 안 먹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꼭 밥 먹고 가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냥 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상속을 요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지금까지 아들한테 뭘 못해줬나요? 결혼할 때 3억을 보탰고 손주들 태어났을 때도 도와줬고 지금도 가끔 용돈을 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 집까지 달라고 하네요. 제가 죽으면 어차피 민수가 받을 거니까 미리 달라는 거였죠.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게 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아들이 빨리 제 재산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을 설쳤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자식이 저한테 상속을 요구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일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누가 이해해 줄까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이 기분을 누가 알아줄까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저는 그날 밤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아들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아니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저는 혼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마음이 계속 충돌했죠.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민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주들 없이 둘만 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또 하러 온 건지 뻔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죠. 이번엔 과일도 가져오고 케이크도 사왔더라고요. 평소엔 빈손으로 오는데 말입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라는 걸 말이죠. 엄마, 지난번 일 생각 좀 해보셨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7억은 넘잖아요. 제 아파트 시세까지 알아봤다는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 알아본 거죠? 얼마나 절실하면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을까요? 그게 시세가 그렇다고 해도 민수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방도 3개나 되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시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미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큰애는 이제 중학생인데 방도 따로 필요하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니 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면 못해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아직 내가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전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일부만이라도요. 예를 들어 어머님은 3억짜리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엄마도 집은 있으시고 저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요.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좋다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정말 서로 좋은 걸까요? 저는 40년을 산 집을 떠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3억짜리 집이면 지금보다 훨씬 작을 텐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작은 집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쉽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청소하기가 힘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고 손주들이 놀러왔던 집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저는 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못했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해요. 이사갈 집도 알아봐야 하고요. 알아.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줘. 민수 부부는 그날도 오래 앉아있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승낙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그날 저녁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켜놓은 거였죠.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동안은 민수 부부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3번째였어요. 이번에도 둘만 왔고 손에는 또 선물을 들고 있었죠. 엄마, 또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또 왔구나.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차도 안 내왔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회사를 다니고 며느리도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얼마나 어려운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대출 이자도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요. 장모님 병원비도 있고요. 안사돈 병원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안사돈을 모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모양이었죠. 그래도 내가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 민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시라고요. 3억이면 괜찮은 집 있어요. 내가 40년을 산 집인데 그냥 옮기라고 하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지금 집은 정말 좁아요. 아이들도 방을 따로 써야 할 나이고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습니다. 안사돈을 모시기로 한 건 민수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담을 저한테 지우는 거죠? 그건 너희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모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안사돈을 모시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장모님이 혼자 못 사시는데.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왜 그 부담을 나한테 떠넘기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며느리도 힘든 거겠죠. 친정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신경 쓰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 민수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너무 잘해줬나? 아니면 너무 못해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혼자였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민수 씨 어머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분과 절친한 친구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용기 내어 전화했어요. 며느리 친구라고요?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며느리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며느리가 저한테 많이 하소연했거든요. 요즘 시어머님께 상속 이야기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한테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진실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무슨 진실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건 친구 어머니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라고요?
며느리의 어머니가요?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털어놨어요. 처음엔 자기도 시어머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었대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계속 부추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사돈이 부추겼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안사돈께서 며느리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했대요. 시어머니 재산을 미리 받으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재산인데 왜 미리 안 받냐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잡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빨리 받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계속 말한다고요. 지금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3억을 보태서 사준 그 집에서 안 사돈이 불편하다고 했다는 거였죠. 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듣기 싫었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미리 받아놓는 게 낫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빨리 재산을 받으라고요? 그 말은 곧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서두르라는 뜻이잖아요. 며느리는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싫었대요. 시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말하니까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네, 결국 남편을 설득했대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친정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말이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거죠. 진짜 문제는 안사돈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용기를 냈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진실을 알아야죠. 어머님, 며느리한테는 제가 전화했다는 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곤란해질까 봐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사돈이라니. 제가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걸 칭찬했던 그분이 말입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던 그분이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 돈으로 마련한 공간에서 안사돈이 편히 지내면서 저한테 재산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서두르라고 말입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죠. 두 감정이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행복해 보이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전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안사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게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던 모습, 조용히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 그게 다 연기였던 걸까요? 며느리 생각도 났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겠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설득해서 저한테 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민수는 어땠을까요? 아들도 안사돈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였죠.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는 어제와 똑같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 뒤에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서두르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천장만 바라봤고 눈을 감으면 안사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미리 받아놓는 게 낫다.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제 목숨에 시한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 말이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안사돈을 모시고 살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3억을 보태서 마련해준 그 집에서 며느리 어머니가 편히 지내면서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곳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까요? 안사돈한테?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제 자신한테? 화가 가라앉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죠.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동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을 좀 팔까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집을요? 갑자기 왜요? 이사를 가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 시세가 괜찮아요. 한 7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정가에 나오면 바로 팔 거예요. 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매수자 구해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켰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집도 알아볼 수 있다더라고요. 손주들이 가르쳐준 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빌라를 검색했어요. 왜 제주도였냐고요? 멀리 가고 싶었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안사돈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화면에 여러 매물이 떴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봤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였죠. 사진을 보니 깨끗하고 아담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죠. 2주일째 되던 날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6억 8천에 사겠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정말 파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았고 저는 제주도 빌라 주인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빌라 아직 있나요? 네, 계십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후에 갈게요.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3주일째 되던 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제 아파트는 6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제주도 빌라 잔금도 치렀습니다. 이제 서귀포에 제 집이 생긴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라 짐이 많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보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큰 짐은 제주도로 붙이기로 했죠. 이사업체에 연락했어요. 제주도로 보내야 하는데요. 언제 붙이실 건가요? 모레요. 이틀 후 이사짐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쌌어요. 가구들, 옷가지들, 주방용품들, 모든 게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로 보내시면 사흘 후에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다 붙이고 나니 집이 텅 비었어요. 40년을 살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남편과 아침을 먹던 식탁, 아들이 숙제하던 책상, 손주들이 뛰놀던 거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잤습니다. 이불도 없이 바닥에 누워서 말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죠. 현관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빈 집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디 가세요? 여행 좀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자를 눌렀어요. 집 팔았다. 제주도로 내려간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당분간 나 찾지 마라. 너희 마음 다 알았고 내 마음이 좀 나아질 때 연락하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떴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가방 속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탑승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아마 민수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꺼내보지 않았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권을 확인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죠. 제가 73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더니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잘 있어라, 민수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미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죠. 남은 돈은 5억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여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비행기는 제주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인데도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햇살도 부드러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상쾌하고 깨끗했죠.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높은 하늘, 녹색 들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사 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많이들 내려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살기 좋죠.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어요. 살기 좋아서라기보다는 도망치듯 온 거였지만 말입니다. 서귀포에 도착했습니다. 제 빌라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제 집은 1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택시에서 내려 빌라를 바라봤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예뻤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작은 정원까지 있었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평화로웠죠.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붙인 짐이 도착했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상자들이 거실에 쌓였죠. 혼자 사시나 봐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예요. 불편하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풀게요. 직원들이 가고 나서 저는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그릇들, 책들.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어요. 남편 사진도 꺼냈습니다. 액자를 닦아서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죠.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남편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집이 정리됐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였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파는 곳이었죠. 상인들이 친절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살기 좋을 거예요. 사람들도 착하고요.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채소를 한 봉지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며느리는요? 손주들은요? 그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민수, 며느리, 또 민수. 수십 통이었죠. 문자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좀 더 정리되면 그때 연락하기로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오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겨줬어요.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웃집 할머니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죠. 혼자 사세요? 네, 혼자예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요. 우리는 가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면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일까요? 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피를 나눴죠. 하지만 저한테 상속을 요구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 재산을 받으라고 부축인 안사돈과 함께 말입니다. 그게 가족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면 여기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신선한 생선을 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안부를 물었죠. 어쩌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누가 노리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5억 정도였어요. 빌라 값을 빼고 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여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제 것이에요.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거예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가면 또 그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죠. 문득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언제 또 찾아올까, 무슨 요구를 또 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를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결정을 이해해 줬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잠을 설쳤는데 여기선 편히 잘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시겠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평화로웠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73의 나이에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제주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